도쿄에 사는 여자가 작은 지역의 지방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스모토 세이초 추리소설 지방지를 구독하는 여자. 1. 시오타 요시코는 고신신문사에 성금을 보내고 고신신문 구독을 신청했다. 이 신문사에는 도쿄에서 중급행 열차로 2시간 반쯤 걸리는 K시에 있다. 그 현에서는 유력한 신문이라고 하지만 물론 도쿄에는 이 지방지를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도쿄에서 이 신문을 보려면 본사에 직접 구독 신청을 해서 우송받는 수밖에 없다. 그녀가 돈을 현금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것이 2월 21일이었다. 그때 돈과 함께 동봉한 편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귀지를 구독하고자 합니다.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귀지에 연재 중인 야도전기라는 소설이 재미있어서 구독을 신청하는 겁니다. 19일자 신문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오타 요시코는 이미 고신신문을 본 적이 있었다. K시 역 앞의 썰렁한 식당에서였다. 주문한 주카소바 라멘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때우라고 여점원이 조잡한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신문이다. 역시 지방지답게 투박한 활자에 촌스러운 판면이었다. 특히 3면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채워져 있었다. 화재로 주택 5채가 불탔다느니, 동사무소 사환이 공금 600만 엔을 횡령했다느니, 소학교 분교가 신축되었다느니, 현회 의원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느니 하는 기사들이었다. 이면 하단에는 시대소설이 연재되고 있었다. 두 모사가 칼싸움을 벌이는 사파가 곁들여져 있다. 스기모토 다카시가 작가라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소설을 절반쯤 읽었을 때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요시코는 신문을 접어 옆으로 치워두었다. 요시코는 신문 이름과 신문사 주소를 수첩에 적어두었다. 야도전기라는 소설 제목도 기억해두었다. 제목 밑에 54회라고 적혀 있다. 신문 발행일은 18일. 그랬다. 그날은 2월 18일이었다. 3시가 되려면 아직 7분쯤 남아 있었다. 요시코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그 도시는 분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 겨울에는 만나기 힘든 따스한 햇볕이 고지의 맑은 공기 속으로 녹아들고 있다. 분지 남쪽 기슭으로 산들이 완만하게 줄지어 달리고 새하얀 후지산 윗부분이 그 위로 절반쯤 드러나 있었다. 햇빛 상태 때문에 후지산이 묘하게 흐릿해 보였다. 대로 정면에는 하얀 눈을 뒤집어 쓴 가이코마 가타케 산이 보였다. 태양은 백설에 비스듬히 광선을 던지고 있었다. 눈 덮인 산은 산비탈의 주름과 광선 때문에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가장 밝은 부분까지 굴절된 명도를 가진 계단을 만들고 있다. 산의 오른쪽 시야에는 누런 빛깔을 기조로 한 가깝고 낮은 산들이 겹쳐져 있었다. 계곡 속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뭔가가 시작되려고 한다. 능선의 모습은 요시코에게는 시사적이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 요시코는 역 앞으로 돌아왔다. 역 광장에 군중이 모여 있었다. 뭐라고 글자가 적힌 하얀 깃발 몇 개가 검은 군중 위에서 나부꼈다. 환영 누구누구 대신 귀향 이라고 적힌 깃발이었다. 새 내각이 한 달 전에 들어섰는데 깃발에 이름이 오른 신임 대신이 이 지역 출신임을 요시코도 짐작할 수 있었다. 곧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고
동요가 시작되었다. 누군가 만세를 외쳤고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멀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뛰어와 집단의 가장자리에 가세했다. 연설이 시작되었다. 남자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입을 놀리고 있었다. 벗겨진 머리에 겨울 햇살이 쏟아진다. 가슴에는 커다란 하얀 장미를 달았다. 조용해진 군중 속에서 종종 박수 소리가 폭발하듯 일어났다. 요시코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시코 혼자가 아니다.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도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설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중이 길을 막아 하는 수 없이 멈춰 서 있을 뿐이다. 요시코는 남자의 여벌구를 훔쳐보았다. 넓은 이마와 날카로운 눈과 높은 콧대를 가지고 있다. 한때는 그 이마도 총명해 보였고 눈매도 믿음직스러웠고 콧대도 마음에 들었다. 그 기억도 이제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남자의 구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연설을 끝낸 대신이 마침내 연단에서 내려왔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틈새가 생겼다. 그 속으로 요시코는 걷기 시작했다. 남자도 그리고 또 한 사람도. 그녀는 3시에 마감하는 우체국 창구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고신신문사 앞으로 현금 등기 우편을 붙일 수 있었다. 얇은 영수증을 핸드백에 넣고 치토세 카라스야마에 전차를 탔다. 시부야의 가게까지는 50분이 걸렸다. 바 루비콘이라는 네온 간판이 걸린 업소에 도착한 요시코가 뒷문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지배인이나 동료와 보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탈의실로 뛰어들어가 화장을 했다. 가게는 이제야 잠을 깨는 참이다. 뚱뚱한 마담이 막 미용실에서 만지고 온 머리 모양을 하고 모두에게 칭송을 받으며 들어왔다. 오늘이 벌써 21일 토요일이구나. 오늘도 다들 수고해줘. 그 다음에 지배인이 마담을 의식하며 여급들에게 훈시를 했다. A씨는 이제 의상 좀 바꾸는 게 어때? 하는 잔소리를 들은 당사자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다. 요시코는 그런 훈시를 멍하니 흘려들으며 이제 이 업소도 그만두어야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앞에 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고 있다. 요즘은 밤낮 없이 그 풍경이 떠오른다. 드레스 가슴께에 손을 대보니 아플 정도로 박동이 뛰고 있었다. 2. 고신신문은 그로부터 4, 5일 뒤에 도착했다. 사흘치를 한꺼번에 보내주었다. 구독을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정중한 인사말이 인쇄된 엽서도 끼워져 있었다. 요구한 대로 19일자 신문부터 있었다. 요시코는 19일자 신문을 펼쳐 사회면을 살폈다. 어느 집에 절도범이 들었다느니, 해안이 무너져 사람이 죽었다느니, 농협에 부정이 있었다느니, 이제 곧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시작된다느니 하는 따분한 기사밖에 없었다. 그리고 K역 앞에서 연설하는 누구누구 대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요시코는 이어서 20일자 신문을 펼쳤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21일자도 펼쳐보았다. 역시 평범한 기사밖에 없었다. 그녀는 신문 더미를 벽장 구석에 던져두었다. 포장용이나 무엇으로 쓰게 될 터였다. 그 뒤로 매일 신문이 배달되어 왔다. 넓은 갈색 띠지 위에 시오타 요시코라는 이름과 주소가 등사판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월정 계약 독자로 등록된 모양이다. 요시코는 매일 아침 아파트 우편함으로
신문을 가지러 갔다. 그리고 이부자리에서 갈색 띠지를 잘랐다. 밤 12시에 돌아오므로 늘 아침이 늦다. 이불 속에서 신문을 펼치고 구석구석 천천히 읽었다. 특별히 흥미를 끄는 기사가 없었다. 요시코는 실망해서 머리맡에 신문을 던져두었다. 그것이 매일처럼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실망도 거듭되었다. 그러나 갈색 띠지를 자르기 전에는 늘 기대를 품었다. 그 기대를 십수일이나 끌고 나갔다. 하지만 내내 변화가 없었다. 변화는 15일째 되는 날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신문 배달이 15번째 이루어졌을 때였다. 그것은 신문 기사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엽서 한 장이었다. 보는 이는 스기모토 다카시라고 되어 있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요시코는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 주변에서 보던 이름은 아니지만 모호하게나마 분명히 기억에는 있었다. 요시코는 엽서를 뒤집어 보았다. 서툴기 짝이 없는 글씨체였다. 글을 읽고 금세 상황을 이해했다. 생략하옵고 모카 고신신문에 연재 중인 제 소설 야도전기를 애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스기모토 다카시는 띠지 속에 접혀서 우송되는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는 작가였다. 생각해보니 요시코가 구독 신청 이후로 연재 소설을 읽고 싶어서라고 적어보냈는데 그 의견을 신문사에서 작가에게 전달한 모양이다. 감격한 작가 스기모토 다카시가 새로운 독자에게 감사장을 보낸 것이다. 작은 변화였지만 기대와는 달랐다. 쓸데없는 엽서 한 장이 날아들었다는 기분이다. 그런 소설 따위는 이미 읽지 않는다. 어차피 엽서의 글씨체처럼 유치할 게 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문은 매일 정확히 배달되었다. 물론 요금을 냈으니 당연한 일이다. 요시코가 아침 잠자리에서 신문을 읽는 것도 어김없는 일과였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실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구독을 신청한 지 한 달이 다 된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날도 투박한 활자로 시골에 잡다한 사건들이 보도되었다. 농협조합장이 도주했다느니, 버스가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부상자가 나왔다느니, 산불로 1헥타르가 불탔다느니, 리눈 협곡에서 동반 자살을 한 남녀 시신이 발견되었다느니. 요시코는 동반 자살 시신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장소는 리눈 협곡 숲속이며 발견자는 삼림경영국 감시인. 부패한 남녀 시체는 사후 1개월 정도 만에 거의 백골로 변해 있었다. 신원은 알 수 없다. 드물지도 않은 사건이었다. 기암과 병류로 이루어진 풍경 좋은 협곡은 자살이나 정사의 명소이기도 했다. 요시코는 신문을 접고 베개에 머리를 베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시선을 천장으로 던졌다. 이 아파트도 묵을 대로 묵었다. 칙칙하게 변색된 천장에서는 나무판이 썩고 있다. 요시코는 그저 멍하니 응시한 채 누워 있었다. 이튿날 신문은 마치 의무라도 되는 양 정사 시체의 신원을 보도했다. 남자는 35으로 도쿄 모 백화점의 경비원, 여자는 22로 같은 백화점의 여직원이었다. 남자에게는 처자식이 있다. 흔해 빠진 얘기다. 요시코는 시선을 쳐들었다. 아무 감흥도 없는 표정이었다. 감흥 없는 평온함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이 신문도 이제 흥미가 없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바다를 달리는 배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2, 3일 뒤 고신신문사 판매부에서 엽서가 날아왔다. 독자님의 구독 기간이 이제 곧 종료됩니다. 계속 구독을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열심히 영업하는 신문사다. 요시코는 답장을 썼다. 이제 소설이 재미없어졌습니다. 계속 구독할 의사가 없습니다. 엽서는 가게에 출근하는 도중에 붙였다. 우편함에 넣고 나서 걷기 시작했을 때 야도전기 작가가 실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그녀는 그렇게 쓰지 말 걸 하고 후회했다. 3. 스기모토 다카시는 고신신문사에서 회송되어 온 독자 엽서를 읽고 매우 불쾌했다. 더구나 이 여성 독자는 한 달쯤 전에 자기 소설이 재미있다고 신문을 구독해준 사람이다. 그때도 신문사에서 엽서를 회송해 주었다. 자기도 짤막한 감사장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 신문을 끊겠다고 한다. 이래서 여성 독자들은 변덕스럽다니까. 스기모토 다카시는 화를 냈다. 야도전기는 지방지에 소설을 파는 어느 문예통신사를 위해 썼던 글이다. 지방지에 게재할 거라고 해서 상당 부분 오락 위주로 쓰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소설이었다. 결코 아무렇게나 쓴 원고가 아니라 자신감도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소설을 읽고 싶다는 독자가 도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분이 좋아서 감사장까지 보냈다. 그런데 같은 독자가 재미가 없어져서 신문 구독을 중지한다고 한다. 다카시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왠지 희롱당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 소설은 그 독자가 재미있어서 읽고 싶다고 할 때보다 재미없다고 구독을 중지하겠다고 할 때가 훨씬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줄거리는 더욱 흥미롭게 진전되어 많은 인물이 다채롭게 활약하는 장면이 연속되었다. 작가 스스로도 재미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참이다. 그게 재미가 없다니.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반응이 좋으리라 자신했던 만큼 이 변덕스러운 독자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소위 잘나가는 작가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부 오락 잡지에는 단골로 글을 싣는 기량 있는 작가로 통한다. 독자의 호응을 얻어내는 요령을 터득했다고 일찍이 자부해왔다. 지금 고신신문에 연재하는 소설은 결코 질이 떨어지는 작품이 아니다. 오히려 기분 좋게 쓸 수 있어서 필치에 탄력이 붙었을 정도다. 영 개운치가 않군. 그는 이틀 정도 씁쓸한 뒷맛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사흘째부터는 기분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무래도 마음 어딘가에는 그런 감정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었다. 그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물 위로 떠올랐다. 힘을 기울여 쓴 작품을 전문가가 부당하게 폄하한 경우보다 더 마음에 걸렸다. 자기 소설 때문에 신문이 한 부라도 덜 팔리게 되었다는 분명한 현실이 불쾌했다. 요란하게 말하자면 신문사에서도 면목을 잃은 기분이었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책상에서 일어나 산책하러 나갔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 주변에는 옛날 무사시노 평야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 잎을 털어버린 잡목잎 너머에 제이호수가 겨울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그는 마른 덤불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다. 한 외국인이 호숫가에서 커다란 개를 훈련하고 있었다. 개는 주인이 멀리 던진 나무 토막을 주우려 달려갔다가
다시 주인 곁으로 달려 돌아왔다. 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 그는 그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다. 단조로운 반복 운동을 바라보다 보면 누구나 엉뚱한 생각이 번뜩이는 모양이다. 스기모토 다카시의 뇌리에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스쳤다. 그 여성 독자는 내 소설이 연재되는 신문을 중간부터 읽기 시작했다.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애초에 내 소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고신신문은 Y현에서만 팔리며 도쿄에는 판매점이 아예 없다. 따라서 도쿄에서 알았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시오타 요시코라는 도쿄 여성은 전에 Y현 어디에 있었거나 도쿄에서 Y현에 왔을 때 그 신문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 그는 개의 동작을 눈동자로만 쫓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가령 그게 사실이라면 소설의 재미에 끌려 직접 구독 신청을 할 정도로 열렬한 독자일 텐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미없어서라며 구독을 중단할 리는 없다. 더구나 소설 자체는 한창 재미있어지던 참이다. 이상해 하고 생각했다. 내 소설이 재미있어서 신문을 신청한 건 아닌 것 같다. 아마 별 생각 없이 내세운 이유일 뿐이지 실제로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즉 그녀는 신문에서 뭔가를 찾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신문을 계속 구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 스기모토 다카시는 덤불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물풀처럼 뭉실뭉실 떠다니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편지 보관함에서 전에 신문사로부터 회송되어 온 시오타 요시코의 엽서를 뽑았다. 귀지를 구독하고자 합니다.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귀지에 연재 중인 야도전기라는 소설이 재미있어서 구독을 신청하는 겁니다. 19일자 신문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치고는 매우 반듯한 글씨체다. 그런 점보다 더 주목한 것은 신청 날짜에서 이틀을 거슬러 굳이 19일자부터 보내달라고 했던 까닭에 대해서다. 신문은 빠르면 하루 전 사건을 보도한다. 고신신문은 석간이 없다. 그러므로 19일자부터 읽고 싶다는 것은 18일 이후의 사건을 알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그는 그렇게 풀이했다. 그의 집에는 자기 작품이 게재된 신문이 매일 배달되었다. 신문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펼쳤다. 2월 19일자부터 꼼꼼하게 살펴나갔다. 주로 사회면을 읽되 만일을 위해 광고란도 놓치지 않았다. 대상을 Y현 어딘가와 도쿄를 잇는 내용으로 한정해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난 기사들을 살펴나갔다. 2월까지는 그럴듯한 것이 전혀 없었다. 3월치로 들어섰다. 5일까지는 그럴듯한 것이 없었다. 10일까지도 마찬가지였다. 13일, 14일, 마침내 16일자 신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를 보았다. 3월 15일 오후 2시경 리눈협곡 숲속에서 삼림경영국 감시인이 남녀 동반 자살 시체를 발견했다. 부패하여 거의 백골로 변한 시체로 사후 약 1개월로 추정된다. 남자는 쥐색 오버에 감색 양복, 연령은 37에서 8세 정도, 여자는 갈색의 성긴 체크무늬 오버에 같은 색깔 투피스, 추정 나이는 22에서 3세 정도, 유류품은 화장품이든 핸드백 하나밖에 없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신주쿠에서 K역까지 왕복 차표로 보아 도쿄 사람으로 짐작된다. 다음 날 신문은 두 사람의 신분을 보도했다.
리눈 협곡 동반 자살 시체의 신원은 남자는 도쿄 모 백화점의 경비원 쇼다 사키지 35세, 여자는 같은 백화점 점원 후쿠다 우메코 22세로 판명되었다. 남자에게는 처자식이 있어 비련을 청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 같은데? 스기모토 다카시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도쿄와 Y현을 연결하는 기사는 이것 말고는 없다. 이 기사를 보고 시오타 요시코는 신문 구독을 중지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 기사를 보고 싶어 지방신문을 구독한 것이 틀림없다. 도쿄에서 발행되는 중앙지에는 실리지 않을 법한 기사다. 잠깐만. 그는 다시 생각을 물고 늘어졌다. 시오타 요시코는 2월 19일자라고 지정해서 신문을 받아보았다. 시체가 발견된 날짜는 3월 15일인데 사후 약 한 달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정사는 2월 18일에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군.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져. 그녀는 두 남녀의 정사를 알고 있었어. 신문에서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무슨 이유일까? 스기모토 다카시는 문득 시오타 요시코라는 여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사에서 회송된 엽서에 적힌 시오타 요시코의 주소를 지그시 노려보았다. 4. 스기모토 다카시의 의뢰를 받은 한 사립탐정 회사는 그로부터 약 3주쯤 후에 그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의뢰하신 시오타 요시코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시오타 요시코의 본적은 H현 모군 모촌, 현 주소는 세타가야구 도리야마초 모번지 신쿠소 아파트입니다. 원적지 호적 등본에는 시오타 하야오에 처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말로는 3년 전부터 혼자 세를 내서 사는 얌전한 부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련에 억류되어 있던 남편이 머지않아 귀국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부야의 루비콘이란 바에서 여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 루비콘에 가서 마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곳에서는 1년 전부터 일했으며 전에는 니시긴자 뒷골목에 있는 엔젤이란 바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품성이 좋아 단골도 여러 명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 사람, 36쯤 되는 마른 체구의 남자가 매달 2~3번 찾아와 그녀를 지명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술값을 계산한 것을 보면 이 남자만이 예전 엔젤 시절부터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마담은 말합니다. 늘 단둘이만 박스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동료 여급이 당신 애인이냐고 물었더니 요시코가 매우 언짢아했다고 합니다. 요시코는 남자가 가게에 오면 늘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남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 엔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시코는 분명히 2년 전까지 그곳에서 여급으로 일했으며 평판은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급치고는 썩 명랑한 편이 아니어서 알짜배기 손님은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루비콘에서처럼 한 남자가 자주 찾아왔는데 그 남자는 그녀가 업소를 그만두기 3개월 전쯤부터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그 남자가 그녀를 만나러 오게 된 지 3개월 뒤 루비콘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뢰하신 모 백화점 경비원 쇼다 사키지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쇼다의 부인을 찾아가 보니 남편이 죽었는데도 험담을 했습니다. 여자와 동반 자살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 같습니다. 경비원이라면 백화점에서 소매치기나 절도범을 막는 자리인데 쇼다는 많지도 않은 월급을 집에 절반밖에 내놓지 않고
나머지는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데 썼다고 합니다. 동반 자살한 같은 백화점의 점원 후쿠다 우메코에 대해서는 부인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꼴 좋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남편 유골함은 불단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끈으로 묶어 벽장 구석에 던져두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시오타 요시코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런 여자는 모르지만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니 누구랑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을 달래서 쇼다 사키지의 사진을 한 장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진을 들고 루비콘과 엔젤을 찾아가 물어보니 마담도 여급들도 요시코를 찾아오던 그 단골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 신쿠소 아파트를 찾아가 관리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도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시오타 씨를 매달 서너 번 찾아왔고 이틀 정도 묵고 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오타 요시코와 쇼다 사키지 사이가 내연관계였음이 확실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일로 맺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대로 시오타 요시코의 2월 18일 행적을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날짜는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그 즈음 어느 날 아침 10시경에 아파트를 나갔던 적이 있다. 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그날따라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루비콘에 가서 출근표를 살펴보니 요시코는 2월 18일 결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별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이 보고서를 내리 2번이나 읽고 감탄했다. 역시 전문가답게 능숙하군. 용케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어. 이로써 쇼다 사키지와 후쿠다 우메코의 정사 사건에 시오타 요시코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틀림없이 그녀는 두 사람이 리눈 협곡 숲속에서 동반 자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 그녀가 아침 일찍 아파트를 나섰고 바 루비콘을 결근한 2월 18일은 정사가 있었던 날이다. 리눈 협곡은 주호선 K역에서 하차한다. 그녀는 그 두 사람을 어디에서 전송했을까? 신주쿠일까? K역일까? 그는 열차 시각표를 조사해 보았다. 주호선에서 K시 방면행 열차는 중급행이 신주쿠에서 8시 10분과 12시 25분 두 편이 있다. 야간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행도 일단 배제해 두자. 탔다면 역시 중급행을 탔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시오타 요시코가 아침 10시경 아파트를 나섰다면 11시 32분발 보통열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다음 편인 12시 25분발 중급행을 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편은 K역에 오후 3시 5분에 도착한다. K역에서 리눈 협곡 동반 자살 현장까지는 버스와 도보로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다. 정사한 쇼다와 우메코는 겨울해가 지기 조금 전에 운명의 장소에 도착한 셈이다. 스기모토 다카시의 눈은 울퉁불퉁한 암석으로 에워싸인 협곡의 숲속에서 두 남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정사는 약 한 달 뒤 삼림경영국 관리에 의해 부패한 시체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시오타 요시코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사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을 현지 신문을 통해 알고 싶어 했다. 그날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다시 한번 2월 19일자 고신신문을 펼쳐보았다. 해안 붕괴, 농협 부정, 기초의회 의원 선거,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그리고 그 고장 출신이라는 모모 대신이 K역 앞에서 연설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다. 그의 눈이 사진에 못 박혔다. 언젠가 지루한 반복 훈련을 하는 걔를 바라볼 때처럼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어지럽게 솟아났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내일로 닥친 마가몽고를 제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궁리했다. 그의 소설에 실증이 났다는 한 독자가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올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그가 소설 집필 때문에 고민한다고 생각하리라. 5. 시오타 요시코는 동료 4~5명 속에 섞여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시코 씨, 지명이야. 박스석으로 가보니 42세 정도로 보이는 장발에 조금 통통한 남자가 혼자 앉아있다. 요시코는 전혀 기억이 없었고 이 업소에서도 처음 맞는 손님이었다. 당신이 요시코 씨요? 시오다 요시코 씨 맞죠? 남자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요시코는 업소에서도 가명을 쓰지 않고 요시코라는 본명을 썼지만 시오타 요시코라고 성까지 말하는 손님의 얼굴을 다시 살펴보았다. 어둑한 간접 조명 아래에 있는 테이블에는 분홍빛 가리개를 씌운 스탠드 램프가 켜져 있다. 붉은 빛 속에 떠오른 얼굴은 전혀 집히는 데가 없었다. 맞아요. 근데 누구시죠? 그래도 요시코는 손님 옆에 앉았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올시다. 남자는 주머니를 더듬어 모서리가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서 내밀었다. 요시코가 전등 가까이 대보니 스기모토 다카시라는 활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그쪽이 애독해 주시는 야도전기를 쓰는 사람이요. 상대 얼굴을 들여다보며 스기모토 다카시가 만연해 웃음을 띠고 말했다. 정말 고맙소. 고신신문사에서 알려주더군. 내가 일전에 인사장도 보냈을 거요. 실은 어제 그쪽 주소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불쑥 아파트에 찾아가 보았는데 댁에 안 계시더군. 물어보니 여기서 일하신다고 해서 오늘 저녁 훌쩍 찾아와 봤소. 한번 만나서 인사나 하고 싶어서. 요시코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런 엽서 한 장에 흥미를 품고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야도전기는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참 유별난 작가도 다 있네 하고 생각했다. 어머, 선생님이셨군요.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송구스러워서 어쩌죠? 소설은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요시코는 가까이 들여앉으며 애교 섞인 웃음을 보냈다. 고맙소. 스기모토 다카시는 흡족하게 웃으며 멋쩍은 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칭찬했다. 좋은 가게로군. 그러고는 요시코의 얼굴을 쭈뼛쭈뼛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상당한 미인이네. 어머, 선생님도 별 말씀을.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오늘 저녁은 편하게 한 잔 드세요. 여자는 맥주를 따르며 곁눈으로 웃었다. 이 사람은 내가 아직도 그 소설을 읽고 있는 줄 아는 걸까? 단 한 명의 독자에게 감격해서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하다니 어지간히 안 팔리는 작가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아니면 여성 독자라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온 걸까? 스기모토 다카시는 술을 거의 못하는지 맥주 한 병에 얼굴이 금방 빨개졌다. 사실 요시코도 함께 마셨고 다른 여급 2~3명도 가세한 탓에 테이블은 금세 맥주병 7~8개와 안주 접시 따위로 제법 어지러워졌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여급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더없이 흡족한 듯 했고 대략 1시간 만에 돌아갔다. 그가 나간 직후에 요시코는 어머 하고 소리쳤다. 그가 앉았던 쿠션 바로 밑에 갈색 봉투가 떨어져 있다. 그 선생님 것 같은데.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괜찮아. 조만간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맡아두지 뭐. 요시코는 옆에 있던 여급에게 그렇게 말하고 기모노 속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곧 잊어버렸다. 봉투가 다시 그녀의 의식 위로 떠오른 것은 일이 끝나고 아파트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려고 오비를 풀었을 때였다. 갈색 봉투가 다다미 위로 떨어졌다. 아, 그렇지 하며 봉투를 주었다. 봉투에는 양면 모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봉하지도 않아서 신문지 같은 내용들이 들여다보였다. 그래서 그녀도 별 부담 없이 내용물을 꺼내볼 마음이 들었다. 신문지 절반 정도를 다시 4조각으로 접은 크기로 오려낸 신문 쪽지에는 모모 대신이 K역 앞에서 연설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 새카만 군중 위로 하얀 깃발이 여러 개 나부끼고 군중보다 높은 위치에 대신의 모습이 있었다. 요시코가 전에 직접 본 광경이었다. 사진은 그때 모습 그대로였다. 요시코는 눈동자를 허공으로 향했다. 신문 쪽지를 들고 있던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다. 속옷에 중동끈이 하나뿐이라 앞섭이 맥없이 벌어져 있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스기모토 다카시가 자기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놓고 갔을까?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다다미 위에 앉았다. 담요를 펼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하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봉투를 놓고 간 것 같다. 직감이었다. 우연이 아니다. 결코 우연은 아니다. 사람 좋은 통속 소설가인 줄 알았던 스기모토 다카시가 요시코에게는 갑자기 다른 인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스기모토 다카시가 다시 가게에 나타났다. 그는 또 요시코를 지명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시코가 웃으며 곁에 앉았다. 영업용 웃음은 어딘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오, 하며 스기모토 다카시도 웃으며 응했다. 변함없이 아무 저의도 없어 보이는 웃음이었다. 선생님, 저번에 이걸 빠뜨리고 가셨어요. 요시코는 일단 일어나 자기 핸드백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어 내밀었다. 입술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은 심각하게 상대방 표정을 보았다. 아, 여기서 빠뜨렸군. 어디서 잃어버렸나 했는데. 고마워요. 그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여전히 빙글빙글 웃지만 웃음으로 가늘어진 눈이 요시코를 볼 때 한순간 번뜩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비켜 거품이 이는 컵으로 떨어뜨렸다. 요시코는 초조했다. 곧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위험하다는 생각도 스쳤지만 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실험 같은 것이었다.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건가요? 그냥 신문에 실렸던 사진이야. K시에서 대신이 연설하는 사진. 스기모토 다카시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얼굴이 찍혀 있거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리눈 협곡에서 동반 자살을 한 남자야. 세상에 하고 기겁한 사람은 같이 있던 여급 2명이었다. 그자는 알아보겠는데 바로 옆에 여자 2명이 있어. 아무래도 같이 갔던 여자들 같아. 군중과 조금 떨어져서 있는 걸 보면 말이야.
바로 그날 그자가 동반 자살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 그러나 동반 자살을 하려면 상대 여자는 한 명으로 족할 텐데 여자가 하나 더 있거든. 아무래도 이상해. 나는 여자 2명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으면 싶은데 애초에 너무 작게 찍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신문을 오려 신문사에 보내고 필름 원판에서 확대해 받아볼까 생각했지. 괜한 호기심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조금 조사해볼까 싶어서 말이야. 어머, 무슨 탐정 같아요. 옆에 있는 여급 2명이 소리를 모으듯 웃었다. 요시코는 숨이 턱 막혔다. 6. 요시코가 스기모토 다카시의 진위를 파악한 것은 그때였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진에는 그런 사람이 찍히지 않았다. 자기가 사진을 자세히 뜯어봐서 잘 안다. 쇼다 사키지도 후쿠다 오메코도 그리고 자기도 사진에는 결코 찍히지 않았다. 찍히지 않은 것을 찍혔다고 말하는 스기모토 다카시의 주장이 비로소 그녀로 하여금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었다.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 쇼다 사키지와 친구 사이라는 말도 거짓이 분명하다. 시험당했다. 이것 자체는 대단한 위협이 아니리라. 무서운 것은 그가 많든 적든 사건에 대해 냄새를 맡았다는 사실이다. 그 후각이 더 발전할까 두려웠다. 그런 공포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에 더욱 짙게 드리운 것은 스기모토 다카시가 짐짓 천연덕스럽게 다음과 같은 시험을 낸 다음부터였다. 일주일쯤 뒤 그는 다시 가게에 나타났다. 역시 요시코를 지명했다. 저번에 말했던 사진은 쓸모가 없더군. 그는 사심없이 웃는 얼굴로 말을 꺼냈다. 신문사에서 원판 필름을 폐기해서 없다는 거야. 유감이야. 그 사진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잡아낼 것 같았는데. 그래요? 안 됐군요. 요시코는 말하고 컵에 있던 맥주를 마셨다. 연극을 하는 그가 가증스러웠다. 스기모토 다카시가 문득 말투를 바꾸었다. 아, 그렇지. 사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요즘 남들처럼 카메라를 만지기 시작했거든. 오늘 막 인화를 해왔는데 한번 봐주겠어? 보여주세요. 같이 있던 동료 여급이 기분을 맞춰준다. 이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2~3매를 꺼내 접시 옆에 놓았다. 어머, 엉큼하시긴. 데이트하는 연인 사진뿐이잖아요. 여급이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래, 배경과 잘 어우러진 괜찮은 사진이지? 스기모토 다카시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취미도 참 요상하셔라. 모르는 연인을 찍으시다니. 요시코 씨, 이것 좀 봐. 여급이 사진을 건네주었다. 요시코는 스기모토 다카시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낼 때부터 어떤 예감이 있었다. 나쁜 예감이었다. 마음이 경계심으로 굳어버리고 희미하게 떨렸다. 예감이 적중한 것은 사진을 받아들고 초점을 맞춘 순간부터였다. 한 쌍의 남녀가 시골길을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다. 무사시노 근방답게 초봄의 잡목님이 원근의 농담을 보태고 있었다. 평범한 보통 사진이다. 하지만 요시코의 눈동자가 문득 못 박힌 것은 인물의 옷차림이었다. 남자는 연한 오버에 진한 바지를 입었다. 여자의 오버에는 성긴 격자 무늬가 분명하게 보였다. 흑백 사진을 보자 쇼다 사키지의 쥐색 오버에 감색 양복, 후쿠다 우메코의 갈색 체크무늬 오버에 같은 색 슈트가 요시코의 눈동자에 생생한 색채와 함께 떠올랐다.
역시 그렇구나 하고 요시코는 생각했다. 각오를 다지자 박동은 그리 심하게 뛰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응시했다. 하지만 실은 스기모토 다카시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은 눈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와 공중에서 부딪혀 불꽃을 튀는 것을 느꼈다. 대단하시네요. 요시코는 압력에 저항하듯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다.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잘 찍었지? 그렇게 말하고 불과 1, 2초였지만 스기모토 다카시는 요시코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그녀가 사진을 보면서도 느꼈던 반짝이는 눈이 거기 있었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역시 눈치를 챈 것이다. 그는 마침내 확실하게 파악하게 될지도 모른다. 요시코의 마음에 바람이 거칠게 불어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오타 요시코와 스기모토 다카시는 그 뒤 빠르게 친해졌다. 그녀는 그가 가게에 오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초청했다. 편지도 보냈다. 여급들이 손님에게 보내는 비즈니스 레터라 부르는 상투적인 영업용 편지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글이었다. 누가 봐도 특별 대접을 받는 손님과 단골 여급의 관계가 되었다. 그 관계는 스기모토 다카시가 바 루비콘에 놀러오는 횟수를 고려할 때 매우 빠르게 진척되었다.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는 요시코가 그와 이런 약속을 나눌 정도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저기 선생님, 조만간 저를 데리고 어디든 놀러 가주시지 않을래요? 하루 정도라면 저도 가게를 쉴게요. 스기모토 다카시는 콧등에 주름을 모으며 흡족한 듯이 웃었다. 좋지. 요시코가 가자면 어디든 가야지. 어디가 좋을까? 글쎄요. 조용한 데가 좋을 것 같아요. 오크이즈 같은 곳은 어때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일정으로. 오크이즈? 아, 더욱 좋지. 어머, 밀월 여행 같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 에이, 그게 뭐야?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싫어요. 이번엔 순수하게 다녀오기로 해요. 오해가 없도록 선생님과 친한 여자분도 한 분 초청하세요. 그런 분 있죠? 이 질문에 스기모토 다카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먼 데를 바라보는 눈빛을 했다. 없지는 않지만. 잘 됐네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네? 좋죠? 그래. 왜요? 내키지 않는 표정 같은데요? 요시코랑 단둘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 엉큼하긴. 그런 여행은 그 다음에 해요. 정말이지? 금세 그런 관계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아시죠? 요시코는 스기모토 다카시의 손을 잡아 끌어 손바닥을 간지렸다. 좋아, 하는 수 없지. 이번엔 그렇게 다녀오자고. 그가 물러섰다. 그럼 아예 지금 날짜랑 시간을 정하지. 네, 좋아요. 잠깐만요. 요시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에 근무 시간표를 빌리러 가기 위해서였다. 7. 스기모토 다카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잡지사의 여성 편집자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동행을 허락받았다. 이유는 딱히 밝히지 않았다. 여성 편집자 다자카 후지코는 이 선생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쉽게 허락해 주었다. 스기모토 다카시, 시오타 요시코, 다자카 후지코 세 사람은 오전에 이지의 이토에 도착했다. 여기서 산을 넘어 슈젠지로 가서 미시마를 돌아보고 돌아온다는 계획이었다.
이제 곧 뭔가가 벌어질 판이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위태로운 기대감에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섰다. 그래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꾸미느라 무진 애를 썼다. 요시코는 태연한 모습이었다. 한 손에 비닐 보퉁이를 안고 있었다. 아마 도시락이 들어있을 것이다. 짐짓 소풍이라도 가는 듯 유쾌한 모습이다. 두 여자는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버스는 이토 시내를 출발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산길을 기어 올라간다. 높이 올라감에 따라 이토 시내는 작게 가라앉고 사가미 만에 보랏빛을 품은 봄바다가 펼쳐졌다. 바다는 멀리서 구름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와, 멋지다. 여성 편집자가 절로 감탄했다. 바다도 곧 보이지 않게 되었다. 버스가 아마기 산의 첩첩이 이어진 봉우리를 헐떡이며 넘는다. 몇 명 안 되는 승객은 대개 창문으로 비껴드는 따뜻한 햇살과 지루한 산 풍경에 질려 눈을 감고 있었다. 자, 여기서 내립시다. 요시코가 말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산밖에 없는 곳에서 버스가 멈췄다. 세 사람을 토해내자 다시 하얀 차체를 흔들며 산길을 달려서 사라진다. 정류장 부근에는 농가 4-5채가 있을 뿐 양쪽에서 연봉이 바짝 닥쳐 있었다. 이 근방 산속에서 놀다가 다음 버스나 다다음 버스로 슈젠지로 가자는 것이 요시코의 제안이었다. 잠시 길을 걸어보지 않을래요? 요시코는 숲속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산길을 가리켰다. 그녀는 줄곧 흥겨워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산길은 용출수 때문에 곳곳이 젖어 있었다. 벚꽃 보기에는 이르고 매화는 지고 있었다. 정신이 아뜩해질 것 같은 정적이 귀를 압박했다. 어딘지 멀리서 엽총 소리가 들렸다. 관목이 우거진 자리가 나왔다. 삼림에 구멍이 난 것처럼 숲이 끊겨 있고 풀밭 위에는 햇볕이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쯤에서 쉽시다. 요시코가 말했다. 다자카 후지코가 찬성했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주 깊은 산속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여기라면 사람이 좀처럼 찾지 않으리라. 그의 눈은 리눈 협곡 살림을 상상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선생님. 요시코가 말했다. 보퉁이를 풀자 비닐보자기가 풀밭 위에 알맞게 펼쳐졌다. 두 여자는 손수건을 깔고 두 발을 모아 풀밭 위에 뻗었다. 정말 시장하네요. 여성 편집자가 말했다. 도시락을 먹을까요? 요시코가 제안했다. 두 여자는 각자 도시락을 꺼냈다. 다자카 후지코는 마분지 상자에 담아온 샌드위치를 꺼냈다. 요시코는 일회용 나무 도시락에 빼곡히 담은 김초밥을 꺼냈다. 그것과 함께 주스병 3개가 풀밭 위에 굴렀다. 다자카 후지코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요시코와 스기모토 다카시에게 권했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요시코는 거리낌 없이 샌드위치로 손을 뻗으며 다자카 후지코와 스기모토 다카시에게 작은 나무 도시락을 내밀었다. 전 김초밥을 싸왔는데 늘 먹어서 별로예요. 괜찮다면 바꿔 드시지 않을래요? 좋아요. 바꿔 먹어요. 다자카 후지코는 주저하지 않고 나무 도시락을 받아들더니 손가락으로 김초밥을 집어들어 입안에 넣으려고 했다. 그때 김초밥이 손가락에서 벗어나 풀밭 위로 날아갔다. 안 돼요, 다자카 씨. 그녀의 손가락을 친 스기모토 다카시가 안색이 변해서 벌떡 일어났다. 독이 들어있어요.
다자카 후지코가 어안이 벙벙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시오타 요시코의 창백해져가는 얼굴을 노려보았다. 요시코는 무서운 눈초리로 사내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피하려 하지 않았다. 불길을 뿜을 것 같은 눈동자였다. 요시코, 그 손으로 리눈 협곡에서 두 사람을 죽였지. 동반 자살처럼 꾸민 것도 당신이야. 요시코는 대답도 없이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치켜 올라간 눈썹이 무서운 꼴을 만들었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그 얼굴을 향해 흥분한 듯 더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2월 18일 쇼다 사키지와 후쿠다 우메코를 유인해서 리눈 협곡에 갔어. 방금 이 방법으로 두 사람을 독살하고 자기 혼자 빠져나왔지. 뒤에 남은 남녀 시체를 정사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범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장소도 정사의 명소로 알맞은 곳이었어. 뭐야, 또 정사인가? 드문 일도 아니군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말았지. 당신은 바로 그걸 노렸던 거야. 스기모토 다카시는 목 울대를 움직이며 침을 삼켰다. 8. 시오타 요시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여성 편집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공기가 찢어질 것 같았다. 멀리서 총성이 들렸다. 당신은 목적을 달성했지.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스기모토 다카시는 내쳐 말했다. 죽은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었어. 당신은 쓰러지는 두 사람을 보고 도망쳐 왔으니까 결과가 궁금했던 거야.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 어때? 그렇지? 대개 범인은 범행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 당신은 그것을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어. 그리고 경찰이 타설로 보는지 정사로 보는지도 알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도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 지방의 그런 작은 사건은 보도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당신은 리눈 협곡이 있는 Y현의 지방지를 구독하기로 했어. 그건 현명했지. 다만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 당신은 구독 신청을 하면서 신문사에 뭔가 이유를 대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내가 쓰고 있는 야도전기가 읽고 싶어서라고 했지.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쓸데없는 이유를 쓴 거지. 그것이 내가 의심을 하게 된 계기였어. 또 하나는 19일자부터 보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건이 그 전날인 18일에 일어났다고 짐작할 수 있었어. 과연 조사해보니 그날 당신은 가게를 쉬었더군. 더 상세하게 말하고 싶지만 당신한테는 부질없는 일이겠지. 다만 나는 많은 상상을 통해서 당신이 신주쿠를 12시 25분에 출발하는 준특급을 탔을 게 틀림없다고 판단했어. 그 기차는 K역에 3시 5분에 도착하지. 거기에서 리눈 협곡으로 가야 하는데 그 시각에는 마침 모모 대신이 K역 앞에서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었어. 그건 신문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지. 나는 당신이 틀림없이 그 장면을 보았으리라 짐작했어. 그래서 신문에 실린 사진으로 당신을 시험해보자고 생각했지. 스기모토 다카시는 다시 한번 침을 삼켰다. 나는 어느 곳에 부탁해서 당신과 쇼다 사키지의 관계를 조사했어. 그 결과 당신과 쇼다 사이에 선이 하나 이어져 있음을 알아냈지. 더구나 쇼다는 함께 살해당한 후쿠다 우메코하고도 관계가 있더군. 정사한 시체라고 해도 세상이 의심하지 않겠지. 그래서 내 추리에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거야. 나는 모모 대신이 찍힌 신문 사진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당신이 보게 했어. 작은 거짓말도 보탰지. 그래야 당신이 나에게 의혹을 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즉, 내가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정사한 시체의 옷차림을 신문 기사로 알아내고 어느 젊은 친구에게 그와 비슷한 옷을 입혀 사진을 찍어서 당신에게 보여주었지. 당신은 내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았을 거야. 내가 두렵고 섬뜩했겠지. 이제 남은 일은 당신이 나를 유인하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어. 과연 당신은 나를 유인했어. 나와 친해지려고 서둘렀고 결국 오늘 이곳으로 꿰어냈지. 당신은 여자친구 한 명을 데려오라고 했어. 내 시체 하나만 발견되면 정사처럼 꾸밀 수 없을 테니까. 다자카 씨와 내가 김초밥을 먹었다면 속에 든 청산가리나 그 비슷한 독국물에 금방 숨을 거두었을 거야. 당신은 몰래 이 자리를 떠나겠지. 셋에서 하나를 뺀 두 사람의 정사 시체가 오크이즈 산속에 남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입방아를 찢겠지. 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그 두 사람이 정사할 만한 사이인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내 아내는 내 유고를 벽장 속에 처박아 둘지도 모르지. 문득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오타 요시코가 고개를 젖히고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었다. 선생님. 그녀는 웃음을 싹 지우고 차갑게 말했다. 과연 소설가답게 잘도 만드시네요. 초밥에 독약이 들어있다고요? 소설가는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독약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김초밥을 다 먹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청산가리라면 3, 4분 안에 죽을 거예요. 더 약한 독국물이라면 몸부림치기 시작하겠죠. 내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그냥 놔두세요. 시오타 요시코는 넋을 놓고 있는 다자카 호지코 손에서 나무 도시락을 뺏어들고 냉큼 손가락으로 집어서 입안에 넣기 시작했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만 부릅뜨고 쳐다볼 뿐. 김초밥은 7, 8개가량 들어있었다. 요시코는 그것을 바쁘게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겼다.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다 먹어치운 것은 물론 오기의 발로였다. 자, 다 먹었어요. 덕분에 배불리 먹었네요. 내가 죽는지 몸부림치는지 거기서 지켜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길게 자란 풀 위로 드러누웠다. 부드러운 태양이 그녀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휘파람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스기모토 다카시와 다자카 후지코는 여전히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 다시 긴 시간이 흘렀다. 시오타 요시코는 잠이 들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긴 눈 가장자리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하마터면 말을 꺼낼 뻔했다. 그때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퉁겨오르듯 갑작스런 행동이었다. 자, 아마 10분 정도는 지났을 거예요. 그녀는 스기모토 다카시를 노려보며 말했다. 청산가리였다면 벌써 숨이 멈췄겠죠. 다른 독약이라도 징조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팔팔하잖아요? 당신의 망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빈 상자와 병을 비닐보자기에 싸더니 옷에 붙은 풀을 털었다. 돌아가겠어요, 그럼. 시오타 요시코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왔던 길을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걸음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녀의 모습이 숲속 나뭇가지들의 복잡한 교차 속으로 금세 사라졌다. 9.
시오타 요시코가 스기모토 다카시에게 보낸 유서. 선생님, 내가 저지른 범죄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어디 하나 정정할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리눈 협곡에서 두 사람을 죽인 것은 나였습니다. 왜 죽였는지 당신의 추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듯하니 마지막으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남편은 전쟁이 끝나기 한 해 전에 징집되어 만주로 갔습니다.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던 장병 대부분이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시베리아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고 오랫동안 그 희망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이주루까지 남편을 맞이하러 헛걸음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본래 몸이 건강했으니 언젠가는 무사히 돌아오리라 믿고 오랜 세월을 혼자 기다렸습니다. 온갖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직업이 바의 여급이었습니다. 니시긴자우라의 엔젤이란 업소였습니다. 여급이란 직업은 의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자가 없는 몸이라 옷값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의 바닥난 저금을 헐어서 어느 날 백화점에 드레스를 사러 갔습니다. 겉보기가 괜찮되 가장 싼 옷을 샀습니다. 그것만 사고 돌아왔으면 좋았겠지만 문득 레이스 장갑 한 켤레를 사고 싶어서 특매장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고르다 한 켤레를 사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정중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백화점 경비원이었습니다. 내 쇼핑백 속을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 그는 내 쇼핑백에서 장갑 2켤레를 꺼냈습니다. 한 켤레는 포장지로 쌓여 있지만 한 켤레는 맨 상품 그대로였습니다. 백화점 결제 거민이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가벼운 물건이라서 아마 특매장 매대에서 쇼핑백 속으로 떨어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변명했지만 경비원은 믿어주지 않았고 내 주소와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절도범이 된 것입니다. 남자는 희죽희죽 웃으며 일단은 나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출근 직전이었습니다. 남자는 다다미 위에 주저앉더니 이번 일은 자기 재량으로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내가 고의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을 모면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업소나 아파트 주민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고 매일 전전긍긍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상대로 그렇게 약점을 파고드는 남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죠. 나는 나약했습니다. 용기가 모자랐습니다. 나는 그자의 강요에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 남자, 즉 쇼다 사키즈는 그 뒤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육체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용돈까지 우려냈습니다. 업소에 와서는 내 부담으로 술을 마시고 갔습니다. 나는 기둥서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일찍 돌아와 주지 않는지, 그이만 돌아와 주었으면 이런 지옥을 겪지 않아도 좋으련만 하고 생각했습니다. 괜한 자격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남편한테 사죄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쇼다라는 자는 너무 비열하여 도저히 남편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자도 많았습니다. 후쿠다 우메코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후쿠다 우메코를 나에게 대면시켰습니다. 아마 나의 질투를 부채질해서 애정을 만들어 나갈 심산이었겠지요. 내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휘둘린 것은 대체 어떤 심리였을까요? 그러다가 소식이 없던 남편한테 소식이 왔습니다. 조만간 귀국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파란 하늘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쇼다 사키지 때문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심판을 기다릴 생각이었지만 그러려면 그 전에 쇼다와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쇼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애원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나에게 더욱 정욕을 드러냈습니다. 그에 대한 살인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살해 방법은 당신이 추리한 그대로입니다. 후쿠다 우메코를 유인해서 리눈 협곡에 같이 놀러 가자고 하자 쇼다는 이 기묘한 소풍을 반겼습니다. 정부 2명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에 변태적인 자부심을 느꼈겠지요. 기차는 신주쿠에서 12시 25분에 발차하는 편을 약속했지만 나는 그 전에 11시 32분발 보통열차를 탔습니다. 기차에 3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구 아는 사람이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K역에 14시 33분에 도착했습니다. 쇼다와 우메코가 올라탄 중구팽이 닿기까지는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역전 음식점에서 주카소바 라멘을 먹으며 당신의 소설이 실린 고신신문을 보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쇼다와 우메코를 만났을 때 역 앞에서 모모 대신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리눈 협곡 숲속에서 쇼다와 우메코에게 청산가리가 든 수제 모란병을 먹였습니다. 2사람은 금세 쓰러졌습니다. 남은 떡을 거두어서 돌아가면 정사한 시체만 남겠지요. 일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남편의 귀국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걸린 부분이라면 2사람의 시체를 경찰이 과연 정사로 판단할까 타살로 판단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본 고신신문을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설을 이유로 내세운 탓에 당신의 의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쇼다를 죽인 바로 그 방법으로. 하지만 그것도 간파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 도시락에 김초밥을 의심했지만 실은 독약은 주스 속에 있었습니다. 김초밥을 먹다가 목이 메면 주스를 단숨에 들이켜리라 짐작하고. 주스병은 내가 그때 거두어 돌아왔습니다. 공연한 수고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그것을 내가 마실 참이니까요.